제왕적 대통령제 38년도 파면이 다 채훈. 8년 만에 두 번째 현직 대통령 추락이다. 모두의 비극이다. 계엄이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파면을 떠나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초 5,169만 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엔 준비도 자질도 덕성도 부족했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평생을 나라에 헌신해온 군인 등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증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결말을 낳는지 깨닫는데 다시 2년 11개월이 허비됐다. 늘 기계적 중립 공정에 대한 강박으로 지도자를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한 언론도 이 같은 파국의 공동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겠다. 윤석열의 자업자득 귀결이지만 여야 모두가 정치적 비극의 공범. 동시에 87년 헌법도 수명을 다해 제왕 권력 분산의 제7공화국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윤석열 정권 1060일은 무엇보다 대화 타협 협치 포용 통합 등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요건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부족한 평생 검사 출신 리더의 한계를 절감한 시간이었다. 헌재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한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자신이 그 위에 서 있다고 착각했던 헌법과 민주주의에 의해 결국 그는 단죄됐다. 주범은 그였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 참극의 공범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를 국회의 권력 남용, 국정마비 초래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은 아니지만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데 동의한 경고였다. 스스로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반드시 필요한 근거다. 보수 대통령 2명의 잇따른 낙마라는 재앙을 맞은 국민의힘은 정치. 초년병 대통령보다 더 큰 역사의 죄인이란 낙인을 피해가기 힘들다. 용산 눈치 보기와 제자리 기득권 지키기로 나를 세워온 자신들의 소탐대실 때문이다. 지난 2년 반 헌법 정치적 중립, 법 적용의 평등, 민주주의 대화와 협치, 삼권 분립 원칙을 거스른 윤 대통령의 적잖은 일탈들이 이어졌다. 여당 전당대회에 허수아비 당대표 강압, 공천 개입, 이준석 한동훈. 여당 대표 쳐내기, 숱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외면,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 야당과의 대화 거부 고교대학 검찰. 2년의 후견주의 정실 공직 인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헌재는 심판했다. 그런데 그 위헌 위법의 경계 순간마다 한마디 쓴소리 없이 방기해온 이들이 누구였나. 대통령이 제왕 노름을 즐기도록 붕 띄워 결국 극단의 계엄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은 늘 양지와 낙점만을 좇아온 그들 내의 영혼 없는 정치였다. 무엇보다 김건희채 상병 사건 처리에서 각인시킨 정권과 여당의 불공정, 불평등은 중도 젊은 층의 확장을 스스로 차단했다. 보수 전체의 괴멸을 막게 한 역사적 과오다. 과연 보수 세력의 대표를 자칭할 자격조차 있는가? 그러니 여야 모두 2달 뒤 표 구걸에 앞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염치이자 도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KTV 캡처. 1987년 헌법은 5년 단임을 보장해 국정의 안정과 지속성을 꾀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번 파면 사태로 이 헌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도 지속적일 수도 없음이 입증됐다. 11년 만에 3차례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그중 2번 파면에 참상을 낳은 이 제왕 대통령 체제로 민주공화국을 기대할 수는 없다.
최근 7년 동안 줄 탄핵으로 6명의 대통령이 등장한 페루는 과연 먼 나라 얘기인가? 제왕 대통령을 가능케 한 87년. 헌법 체제는 이젠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힘든 식물 대통령의 위기를 맞고 있다. 너무 강한 승자 독식 대통령의 파워는 야당엔 늘 모든 것을 상실할 거라는 공포감을 안겼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오만과 권위주의 태도, 최순실 김건희 등 각종 스캔들이 터지며 다수의 분노 불씨는 모두 제왕 대통령을 향해 분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진영 간의 끝모를 대치, 의회 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 여소야대, 고소고발이 대체한 정치의 사법화가 무한 반복이다. 그러니 대통령 독재 국가냐 아니면 식물 대통령과 거대 야당 독재 국가냐의 진자가 반복될 처지인 나라다. 그 귀결이 군사계엄이었듯이 87년 헌법은 이제 타락의 철칙으로만 작동할 악법이 됐다. 단 하나의 행운은 자신이 허용한 제왕 대통령을 스스로 파면시키며 역으로 자기 수명이 다했음을 알린 87 헌법의 부고장뿐이다. 무소불위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켜 행정부와 의회, 여와 야, 서울과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치와 조정이 가능토록 공동체의 새 계약서를 쓰지 못하면 더 이상 공화국은 없다. 거대 야당의 전횡에 대한 제도적 견제 역시 충분히 도입돼야 할 터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개헌 특위와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반갑다. 누구보다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울 통합과 도약의 제7공화국을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무와 결단의 시간이다. 때마침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시민들의 분노가 있다. 왕은 없다노 킹즈인 어메러커. 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 잡았다 청광함. 윤발언이 윤주장께는 주요 논거. 탄핵 찬성 여론에 담긴 윤불신 읽었나. 헌재 윤복귀 시 권한 행사할 때마다 국민은 숨은 목적 의심해야 돼 혼란.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11차례 중 8차례의 변론에 나왔다. 단순히 출석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귓속말이나 메모를 건네며 변론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많은 말을 쏟아냈다. 여기에는 자신이 검찰총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법 전문가라기보다는 법 기술자에 가까웠다. 뻔해 보이는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거나 궤변이나 억지를 막무가내로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봤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번 헌재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쏟아낸 말들이 윤 대통령의 다른 핵심적인 주장과 논리를 무너뜨리는 주된 근거로 인용됐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예컨대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계엄법 2조 2항의 123 비상계엄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이번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번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어 헌재는 대국민 호소라는 목적 자체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주된 논거 중 하나가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뿐 아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돼 있는 헌법 82조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 있을 때 부속실장 강호호가 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앞부분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종이를 놓고 김용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 헌재는 이를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증거로 삼았다. 이번 탄핵 정국을 돌이켜보면 심판 절차가 진행된 4개월간 탄핵 찬성 의견이 줄곧 반대를 압도했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두 답변의 격차가 가장 좁혀졌을 때가 57%대 38%, 19%포인트 차이였다. 우리 국민들이 복잡한 법적 쟁점을 조목조목 가려가며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지고도 반성은커녕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이런 숫자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결정문에는 헌재가 이런 국민 불신과 불안을 이심전심으로 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 있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중략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 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대한 사유라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임을 잃은 민주국가의 대극우를 가두는 원을 그려야 하나 강준만 칼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한 2025년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한 지지자가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들은 나를 가두는 원을 그렸다. 이교도 반역자 경멸할 자식이라 소리치며. 그러나 나는 사랑과 승리의 정신을 가졌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원을 그렸다. 미국 시인 에드윈 마컴의 말이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 갖는 의미와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이 명언을 떠올렸다. 앞으로 전국에 걸쳐 원 그리기 게임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과 함께 말이다. 훗날 이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재임 시절.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었나?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련다. 엉터리였어. 누군가 엉터리라는 단어가 풍기는 희극성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면 나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코미디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미국 작가 존 스타인백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도저히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과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도저히 한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래놓고선 대통령에 대한 복종을 신앙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게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윤석열의 품성에 대해 많은 말이 나왔지만 내가 가장 눈여겨본 명언은 한겨레 선임기자 성한용이 지난해 10월 정치 막점 막후에 소개한 윤석열 동갑내기 친구의 말이다. 너는 남의 말을 안 듣지 않냐?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검사 시절 성품이 맑은 어느 술친구가 윤석열에게 너는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윤석열이 이유를 묻자 내놓은 대답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남긴 교훈으로 그간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곧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였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가 더 마음에 든다. 윤석열은 남의 말을 안 듣는 쇠고집 덕분에 스타 검사가 되었고 이게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바로 그 쇠고집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자폭을 하고 말았다. 윤석열이 말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 부인인 김건희였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김건희는 공사 구분 의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집권 초부터 윤석열의 브레인이자 매니저를 자임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우려한 지인들이 고언을 하면 윤석열은 관계 단절로 대응했다. 이게 집권 세력 내부에 알려지면서 김건희 문제는 절대 성역이 되었고 결국엔 명태균 게이트의 발판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야당에서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엉터리의 연속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극우 현상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논의를 지지한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극우 연구자 카스 무대는 극우의 특징으로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출해냈다. 한겨레 기자 이승준은 3월 17일치에 무대의 정의를 수용해 내란이 깨운 극우 880만 명구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싫어한다는 제목의 좋은 기사를 썼다. 이승준은 비상계엄이야말로 반민주주의군을 동원한 헌정 질서의 중단화 권위주의, 국가관계엄은 정당한 통치권 행사과 외국인 혐오 중국 간첩의 국정, 교란 같은 극우의 핵심 성분을 명분과 행동 안에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극우는 123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로 판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럴 경우 극우의 규모는 유권자의 20% 88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이들을 모두 극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극우에 대한 유비무환의 취지로 그러는 것임을 이해하지만 극우를 가두는 원을 그것도 크게 그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과는 달리 역사가 짧은 한국형 극우의 순도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단지 저쪽이 싫어서 하게 된 반작용에 가까운 일련의 언행을 한국의 극심한 승자독식 체제에 대한 고찰 없이 피상적인 외양만 보고 판단해도 괜찮을까? 우리 모두 국회의장 우원식이 윤석열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다음 메시지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다. 통영이란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일 뿐이다.